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말투 속에 숨은 작은 가시들을 하나씩 뽑아낼 거예요. 사회성 없는 사람들이 자주 던지는 왜요? 이거 할까? 같은 반사 신호는 사실 배려의 부재를 감추는 담요죠. 먼저 현실 점검부터 할게요. 당신은 아마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어요. 대화에서요. 상대가 3번의 왜요?를 연속 투척하면 마음의 체력은 생각보다 빨리 소진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배려가 왜 지능의 한 얼굴인지, 짧은 말 한 줄에 어떤 연산이 숨어 있는지 천천히 풀어봅니다. 짧게 웃어도 돼요. 제 농담은 소음 기준치 이하입니다. 첫 번째 농담 완주. 저는 말의 길이를 줄이고 질문을 지연시키는 연습부터 제안해요. 노년학 연구에서 알려진 사실 하나. 나이가 들수록 감정 조절과 사회적 선택의 정밀도가 올라가며 덕분에 말의 온도가 안정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지혜를 빌려 우리는 왜요? 대신 무엇이 필요하신가요? 로 궤도를 틀어볼 겁니다. 두 번째 농담. 엘리베이터 문에도 먼저 가세요 라고 인사하면 문이 빨리 닫히는 기분. 저만 그런가요? 한편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어요. 사회성은 타고난 기질이 더 큰가? 훈련이 더 큰가? 저는 조심스럽게 말해요. 타고난 속도는 다르지만 브레이크와 깜빡이는 연습으로 누구나 안전운전은 가능합니다. 오늘 밤의 목표는 짧고 따뜻한 응답 1개를 습관으로 만드는 것. 예를 들면 좋아요. 제가 먼저 해볼게요. 혹은 도움이 필요하면 불러주세요. 마지막으로 괴상한 제 루틴 하나. 실수했을 땐 책상에게도 미안이라고 말해요. 물건에게 사과하면 사람에게도 쉬워지더라고요. 세 번째 농담. 가끔은 냉장고가 대답해요. 문 닫아. 과학적 근거는 제 허기뿐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해지기 전에 이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하지만 정말로 제가 하는 일을 좋아하신다면요. 지금 보고 계신 도시와 현지 시간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제 불을 끄고 잔잔한 선풍기 소리를 켜두고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요. 배려는 지능일까요? 아니면 성품일까요? 저는 그 둘을 나누기 어렵다고 느껴요. 머리의 계산과 마음의 따뜻함이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지혜가 되니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물 한 잔을 건넬 때 그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상대가 지금 얼마나 목마를까를 예측하는 사고력의 결과예요. 신경심리학에서는 이를 타인의 마음 읽기 능력, 즉 마음이론이라 부릅니다. 인간은 약 3살 무렵부터 이 기능이 자라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배려란 생각보다 뇌의 고급 연산이에요. 반면 여유가 없을 때 우리는 배려할 수 없습니다. 여유는 시간보다 정신의 문제니까요. 예를 들어 퇴근길 지하철에서 자리가 하나 비었을 때 필요한 사람은 계산합니다. 내가 앉을 자격이 있지. 하지만 지적인 여유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 오늘 하루는 더 힘들었을지도 몰라. 이때 이미 IQ보다 높은 지능이 작동한 겁니다. 첫 번째 농담. 양보했는데 상대가 다음 역에서 내리면 세상이 저를 놀리는 기분이에요. 그런데 학자들 사이에선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배려가 학습 가능한가? 혹은 타고난 성향인가? 일부 연구는 사회적 보상 회로, 즉 도와줄 때 뇌가 느끼는 쾌감이 선천적이라고 주장해요. 하지만 또 다른 학파는 배려는 반복된 관찰의 모방으로 후천적으로 강화된다고 말하죠. 저는 그 중간 어딘가를 믿어요. 타고난 온도는 다르지만 따뜻함은 연습될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농담. 연습장엔 온도 조절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번 구겨져요. 결국 배려는 지능이다라는 말은 누군가의 마음을 미리 읽고 내 마음의 속도를 늦추는 계산을 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현명하다는 뜻입니다. 그건 IQ가 아니라 EQ, 그리고 약간의 유머 감각이에요. 세 번째 농담. 유머 감각은 천처럼 떨어집니다.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언어는 지능의 창일까요? 아니면 단지 그 그림자일까요?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 이를 똑똑하다고 단정하지만 실은 말보다 듣는 방식이 더 정확한 지능의 지표입니다. 노외과학에서는 언어 이해 영역이 언어 생성 영역보다 더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해요. 즉, 남의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거죠. 첫 번째 농담. 그래서 저는 가끔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너무 깊이 듣는 중이라 변명합니다. 말을 잘하는 건 재능일 수 있어요. 하지만 말을 멈출 줄 아는 건 훈련된 지능입니다. 어린 시절 우리 애는 말이 빨라요 라는 칭찬을 듣던 아이가 어른이 되어선 그 친구는 말이 많아로 평가가 바뀌는 걸 보면
언어의 미묘한 균형이 얼마나 어려운지 느껴지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사회 언어 성숙도라 부릅니다. 단어의 양이 아니라 타인의 반응 속도를 읽어내는 감각이 바로 그 성숙도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기엔 학문적 논쟁이 있습니다. 언어 능력과 지능이 항상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언어성 지능이 높다고 해서 사회적 판단력이 높은 건 아니고, 반대로 말이 서툴러도 복합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실제로 침묵형 천재 혹은 말 더듬는 사상가들이 그 예죠. 두 번째 농담. 입은 느린데 머리는 빠른 사람. 세상은 그들의 버퍼링을 기다려줄까요? 결국 말은 지능을 보여주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관계의 온도를 조절하는 밸브 같아요. 너무 세게 열면 끓어 넘치고 너무 닫으면 얼어붙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연습합니다. 설명할 수 있어도 굳이 설명하지 않는다. 지능은 아는 게 아니라 멈추는 순간에 빛나거든요. 세 번째 농담. 오늘도 멈추려 했지만 문장은 늘 쟤보다 빨랐어요. 리더십을 공부하다 보면 결국 인간관계의 두 축이 드러나요. 일 중심의 리더와 사람 중심의 리더. 그리고 둘을 동시에 잡는 사람. Yes, 조직 심리학에서는 이를 숫자로 표현했어요. 업무 과축. 인간관계 1이면 19형, 그 반대면 91형,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건 99형 리더십이죠. 저는 그걸 들을 때마다 웃었어요. 9와 9라니 거의 완벽주의의 괴물 아닌가요? 첫 번째 농담. 99형 리더십을 갖춘 사람은 99단도 외우지 않아도 된답니다. 이미 본능으로 99를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사회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완벽을 추구하지 않아요. 대신 균형을 감각적으로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일을 시키면서도 괜찮아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라는 한마디를 더하는 사람. 그건 시간 관리가 아니라 마음 관리의 기술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능력을 사회적 지능이라 부릅니다. 타인의 감정과 맥락을 동시에 읽는 복합적 판단력이지요. 그런데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능력이 학습 가능한가에 대한 논쟁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사회적 지능은 언어 이전의 감각, 즉 눈빛과 억양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또 다른 학자들은 피드백의 기억력, 즉 이전의 실패를 기억하는 능력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죠. 저는 후자 쪽에 손을 들어요. 리더십이란 결국 한 번 실수한 곳에서는 두 번 같은 말을 하지 않는 기억력이니까요. 배려가 지능이라는 말은 여기서 완성돼요. 일을 잘하고 사람을 챙기는 리더의 공통점은 결국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점이죠. 그 여유는 시간에서 나오지 않고 사고의 깊이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 농담. 마음이 넓은 리더는 보통 책상도 넓어요. 서류가 아닌 생각이 많이 쌓이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오에서 멈춰요. 일과 사람 사이를 오가며 균형을 맞추려 애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언해요. 완벽한 99형이 되려 하기보다 오늘 하루만큼은 누군가에게 칭찬하면서 일 시키는 연습을 해보자고요. 그것만으로도 인간관계의 지능이 한 단계 높아집니다. 세 번째 농담. 칭찬을 너무 자주 하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 가끔은 눈빛으로만 하세요. 전기세도 절약됩니다. 말이 길어지면 진심이 옅어진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긴 말은 종종 설명이 아니라 불안의 다른 이름이에요. 우리는 말을 많이 함으로써 설득하려 하지만 상대는 그 길이만큼 의심을 키웁니다. 회의 자리에서도 그래요. 말을 줄이는 사람이 결국 분위기를 지배합니다. 묘하게도 침묵이 가장 설득력 있는 문장이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첫 번째 농담. 회의 중 가장 현명한 사람은 메모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 메모가 무슨 내용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요. 노년 심리학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말의 속도가 느려지고 문장이 간결해지는 이유를 감정 절제력의 발달로 봅니다. 쭉. 말의 간결함은 마음의 안정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화를 배울 때 이렇게 연습합니다. 한 문장만 남기고 나머지는 삼키자. 누군가 불만을 말할 때 세 마디를 할 수 있어도 한 마디만 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사회적 지능의 정제된 형태입니다. 언어학계에서는 이런 간결한 표현을 고밀도 언어라 불러요. 같은 의미를 덜어내고 압축하는 기술이죠. 고밀도 언어를 쓰는 사람은 보통 신뢰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말의 무게가 꾸준하니까요. 반대로 말이 길면 길수록 중간에 자기 모순이 드러나기 쉽고 청자는 피로감을 느끼죠. 피로는 신뢰를 무너뜨리는 가장 조용한 독입니다. 두 번째 농담. 말이 길면 피로가 쌓이고
피로가 쌓이면 말이 더 길어집니다. 이게 바로 수다의 피드백 루프예요. 물론 어떤 학자들은 짧은 말이 언제나 좋은 건 아니다라고 반박해요. 예술적 표현이나 서정적 글쓰기에서는 길이 그 자체가 감정의 리듬이 되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인간관계에서만큼은 짧은 문장이 긴 신뢰를 남긴다는 건 경험으로 입증된 진리입니다. 오늘 밤 당신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설명이 아니라 더 많은 침묵이에요. 세 번째 농담. 침묵이 길면 상대가 당황하죠. 그때 슬쩍 미소만 지으면 이겼습니다. 습관적인 방역형 사람들. 주변에 꼭 한두 명 있죠. 오늘 얼굴 좋아 보여요. 하면 곧바로 그럼 평소엔 안 좋았단 말이에요. 이런 식이에요. 방역형 말투는 농담 같지만 관계의 공기를 서늘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방어 기제 때문이에요. 심리적으로 자신이 공격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느끼면 미리 공격함으로써 마음의 방패를 치는 거죠. 첫 번째 농담. 그분들에게는 칭찬도 미사일로 들립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세요. 이 방역형 대화의 가장 큰 문제는 상대의 선의를 시험하게 만든다는 점이에요. 오늘 일찍 오셨네요? 같은 말도 왜요? 내가 평소에 늦었다는 뜻이에요. 로 되돌아오면 대화의 리듬이 끊기죠. 결국 주변 사람들은 점점 말을 아끼게 되고 그 사람은 요즘 다들 나한테 말 안 걸어요 라고 외로워합니다. 쭉 스스로 만든 벽에 갇히는 셈이죠. 언어 심리학적으로 보면 방역형 사람은 내적 귀인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말을 나를 평가하는 신호로 해석하는 거예요. 반면 사회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외적 요인 즉 단순한 상황의 맥락으로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늦으셨네요를 들었을 때 교통이 좀 막혔어요로 받아넘기는 게 정서적으로 건강한 반응이죠. 두 번째 농담. 교통이 막혔다고 말해도 마음이 막히면 이미 지각입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어요. 이런 방역형 말투가 성격적 고착인지 사회적 학습의 결과인지에 대해서요. 일부 연구는 유년기의 과잉 비판적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일수록 방어적 언어 패턴을 습득한다고 보고 다른 연구는 단순히 피로감과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방역적 반응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어느 쪽이든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예요. 방역형 사람에게 방역하지 않는 것. 그들의 왜요? 엔 그럴 수도 있네요. 한마디로 답하면 긴장이 풀립니다. 세 번째 농담. 그럴 수도 있네요는 인간관계의 범퍼 스티커예요. 어디 붙여도 어색하지 않죠. 목소리가 크다는 건 단순히 소리의 세기가 아니라 존재의 압력이에요. 과거엔 큰 목소리가 생존의 도구였죠. 들판에서 멀리 있는 동료를 부르려면 혹은 위험을 알리려면 크고 또렷한 발성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큰 목소리는 곧 리더십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도시는 조용한 문화를 요구합니다. 이제 큰 목소리는 리더의 징표가 아니라 타인의 심박수를 높이는 경고음이 되었죠. 첫 번째 농담. 회의실에서 목소리 큰 분이 있으면 에어컨 온도를 낮출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공기가 싸늘하니까요. 흥미로운 사실 하나. 음성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큰 소리를 위협 신호로 인식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원시 시대부터 포효는 생존의 경고였으니까요. 그러니 현대 사회에서 목소리가 크면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무의식적으로 공격적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반대로 낮고 부드러운 톤은 신뢰를 유발합니다. 실제로 콜센터 교육에서는 톤 다운 20% 원칙을 씁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1초만 느리게 20%만 낮게 말하면 상대의 반응이 달라져요. 하지만 여전히 논쟁은 있습니다. 목소리 크기가 사회적 영향력에 유리한가, 불리한가. 발표나 정치 무대에서는 여전히 강한 톤이 설득력을 가진다는 연구도 있거든요. 다만 일상 대화에서는 다른 법칙이 작동합니다. 감정의 볼륨은 낮출수록 의미의 해상도가 올라가요. 낮은 목소리는 침착함을 전염시키고 상대가 자기 이야기를 꺼낼 틈을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농담. 목소리를 줄이면 비밀이 늘어요. 작은 소리엔 사람들이 귀를 더 기울이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훈련해요. 대화 중에 마음이 급해질수록 일부러 한 박자 늦게, 작게 말하기. 이건 단순한 말투가 아니라 자기 통제의 리듬입니다. 큰 소리로 이기려는 순간 이미 졌다는 뜻이니까요. 세 번째 농담. 작게 말했는데도 상대가 못 들으면 그건 우주의 배려입니다.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신호니까요. 언어의 온도는 사람의 천과 비슷해요. 너무 뜨거워도, 너무 차가워도 상대가 다가오지 못하죠.
욕설, 과잉 공손, 그리고 끝없는 하소연, 이 세 가지는 서로 달라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정서 피로 emotional fatigue를 만들어냅니다. 듣는 사람의 에너지를 서서히 빼앗는 말투들이죠. 첫 번째 농담, 하소연성 고혈압이라는 병이 있다면 아마 우리 모두 환자일 거예요. 욕설은 원래 감정의 배출구였지만 현대의 언어 심리학은 그것이 오히려 관계를 차갑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한마디의 거친 표현이 뇌의 편도체를 자극해 상대의 방어 반응을 즉시 일으키기 때문이죠. 반면 과하게 예의 바른 말투, 모든 문장 끝에 괜찮으시겠어요? 어를 붙이는 사람 역시 피로를 줍니다. 과도한 공손은 진심보다 불안해서 나오니까요. 듣는 사람은 왜 저렇게 조심하지? 하며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하소연은 또 다른 방식의 언어 피로예요. 사람은 문제를 공유할 때 유대감을 느끼지만 반복되는 하소연은 뇌의 무력감을 학습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타인의 불평을 자주 들은 사람은 도파민 수치가 낮아지고 실제 업무 집중력도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소연이 많은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두 번째 농담, 하소연을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이지 말고 살짝 기울이세요. 수면 자세로 오해받아야 탈출이 쉬워요. 하지만 한편으로 사회 언어학자들은 적절한 하소연은 관계의 윤활유라고도 주장합니다. 완전히 감정을 숨기면 인간미가 사라지니까요. 결국 핵심은 빈도와 맥락이에요. 욕설도, 공손함도, 하소연도 조금만 섞으면 인간적인 향이 나죠. 문제는 그 조금을 모를 때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연습합니다. 하루에 한 번은 예쁜 말로 나를 정화하자. 말의 온도를 유지하는 건 스스로를 따뜻하게 만드는 일과 같으니까요. 세 번째 농담. 욕 대신 세상 참 깊다라고 말하면 왠지 철학자처럼 들립니다. 칭찬은 인간관계의 윤활유 같지만 그 농도가 조금만 지나쳐도 끈적해져요. 진심이 없는 칭찬은 압으로 오해받고 반대로 진심이라도 타이밍이 어긋나면 의도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해요. 칭찬은 감탄보다 느리고 계산보다 빠르게 그 순간의 온도가 딱 맞을 때만 마음에 닿거든요. 첫 번째 농담. 누가 오늘 옷 예쁘다 하면 저는 어제 산 거예요. 대신 내일도 입을 거예요 라고 답합니다. 절약 정신도 칭찬받아야죠. 심리학에서는 칭찬의 효과를 사회적 강화라고 부릅니다. 즉, 누군가의 행동을 인정받을 때 뇌의 보상 회로가 활성화되어 그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현상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누구에게서 받는가에 있습니다. 상사에게 받으면 동기부여가 되지만 경쟁자에게 받으면 경계심이 생기죠. 그래서 칭찬은 위치에 따라 다르게 작동하는 감정 화폐예요.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논쟁도 있습니다. 칭찬은 내적 동기를 해친다. 즉, 외부에서 주어지는 칭찬이 오히려 자기 주도성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이지요. 그러나 또 다른 연구는 적절한 인정이 자존감 회복에 결정적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중간쯤에서 이렇게 정리해요. 칭찬은 보상이 아니라 공유일 때 건강하다고. 당신 덕분에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이건 평가가 아니라 경험의 공유니까요. 두 번째 농담. 대옥분해라는 말은 양날의 검이에요. 다음 주에 안 보이면 공백이 너무 커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칭찬은 위로보다 오래 남는다. 위로는 슬픔의 끝에 닿지만 칭찬은 기억의 밑바닥에 가라앉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는 더 자주 칭찬하고 덜 길게 설명해야 해요. 마음의 엔진은 연료가 아니라 인정으로 도니까요. 세 번째 농담. 칭찬의 최고 단계는 그냥 네가 있어서 좋아. 이건 번역도, 회의록도 필요 없어요. 윗사람이 말을 많이 할수록 존경은 줄어듭니다. 역설적이죠. 우리는 인간적으로 다가가려 말하지만 듣는 사람은 그 말을 감시로 느낄 때가 많거든요. 조직 심리학에서는 이를 심리적 거리라 부릅니다. 가까워질수록 불편해지는 역설이에요. 그래서 진짜 현명한 리더일수록 말 대신 존재감의 침묵으로 팀을 이끕니다. 첫 번째 농담. 침묵이 길면 부장님 화났나 하죠. 사실은 그분도 말 아끼는 중이에요. 저는 이런 리더를 본 적 있어요. 회의가 길어지고 목소리들이 높아질 때 그는 아무 말 없이 펜을 돌렸습니다. 다들 눈치를 보다가 목소리를 낮췄죠. 그때 깨달았어요. 권위는 말에서 생기지 않고 말이 멈출 때 드러난다는 걸요. 말의 무게보다 멈춤의 타이밍이 리더십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학계에서도 의견이 갈려요. 말을 줄이는 상사가 과연 소통을 잘하는 리더인가?
일부 연구자들은 과묵함은 냉담함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학파는 침묵이 해석의 여백을 만들어 구성원이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준다고 주장하죠. 저는 후자의 손을 들어요. 누군가 나에게 말할 여백을 남겨주는 상사, 그런 사람이 결국 오래 기억됩니다. 두 번째 농담. 여백이 너무 크면 그건 회식 공백입니다. 적당히 남겨야죠. 윗사람이 말수를 줄일수록 존경이 늘어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불필요한 친절이 가장 피곤한 친절이기 때문이에요. 점심시간에 굳이 찾아와 요즘 어때? 라고 묻는 건 대체로 상대의 리듬을 깨는 일이 되죠. 반면 묵묵히 커피 한 잔 내려주는 상사는 침묵으로 신뢰를 쌓습니다. 말이 많을수록 인간적이 되지 않고 오히려 피로해지는 시대예요. 세 번째 농담. 말 대신 커피로 대화하면 실수해도 향기로 덮을 수 있습니다. 결국 리더십의 완성은 말을 잘하는 기술이 아니라 언제 말을 멈출지 아는 감각이에요. 침묵은 리더의 문장, 부호입니다. 가장 깊은 마침표이자 사람을 존중하는 쉼표. 무실한 사실 존재를 지우는 말 없는 폭력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폭력에 반응하지 않을 때 그 힘은 사라집니다.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전략이에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쉽게 무시할까요? 심리학자들은 그 원인을 불안과 과잉 자존감의 공존이라 말합니다. 자신이 불안할수록 누군가를 낮춰야만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이죠. 첫 번째 농담. 자신감은 와이파이 같아요. 약한 사람일수록 계속 연결 확인을 눌러요. 무시당했을 때 본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 즉시 항의하기. 둘, 그냥 참기. 둘 다 손해예요. 항의하면 싸움이 되고 참으면 속이 병듭니다. 그래서 저는 세 번째 방법을 씁니다. 생각보다 조용히 멈추기. 상대가 비아냥을 던졌을 때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눈을 잠시 내리깔아요. 그 정적이 3초만 지속되면 오히려 그들이 불안해집니다. 침묵은 칼이 아니라 거울이에요. 그들의 불안을 비추죠. 노예과학적으로도 이건 근거가 있어요. 침묵은 우리 전전두엽의 감정 조절 회로를 활성화시켜 공격 충동을 낮춥니다. 말로 싸울 때보다 훨씬 빠르게 심박수가 안정되죠. 학자들은 이걸 침묵 반응 효과라 부르기도 합니다. 반면 언성을 높이면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감정의 폭발을 유발합니다. 즉, 침묵은 뇌의 방패입니다. 두 번째 농담. 말 안 하면 손해라고요? 아닙니다. 입 닫는 순간 에너지 절약 모드가 켜져요. 그런데 여전히 논쟁이 있어요. 침묵이 늘 지혜로운가? 때로는 침묵이 오히려 묵인으로 해석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현명한 사람은 말하지 않음과 멈춘 후 말함의 경계를 압니다. 감정이 가라앉은 뒤 아주 짧게 이렇게 말하죠. 그 말, 마음이 좀 아프네요. 이 문장은 상대를 방어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자신을 지켜줍니다. 세 번째 농담. 감정이 폭발할 것 같으면 코로 숨 쉬며 세어보세요. 하나, 둘, 역. 세 번째는 마음속으로만 하셔야 해요. 침묵은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대화의 마침표를 먼저 찍는 용기예요. 당신이 조용해질수록 세상은 더 크게 당신을 듣게 됩니다. 진짜 사회성은 말의 유창함보다 경계의 감각에 있어요. 우리는 종종 친밀함을 사회성으로 착각하지만 사실 성숙한 관계는 거리를 유지할 줄 아는 능력에서 시작됩니다. 가까움이 편안함을 낳기도 하지만 동시에 침범을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까지가 당신의 영역이고 여기부터는 나의 영역이에요. 라는 무언의 선을 품고 살아갑니다. 첫 번째 농담. 그 선을 너무 진하게 긋지 마세요. 바닥 긁다가 허리 삐끗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경계를 정서적 독립이라 부릅니다. 정서적 독립은 냉정함이 아니라 스스로의 온도를 조절하는 능력이에요. 누가 나를 무시하거나 지나치게 간섭하더라도 즉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방화벽을 세우는 거죠. 이 방화벽이 튼튼해야 관계가 오래갑니다. 돈으로나 감정으로나 지속 가능한 거리가 확보되기 때문이죠. 경제적 독립이 자존감을 지켜주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어요. 사회성이란 협동의 능력인가 아니면 자기 보호의 기술인가. 일부는 함께 사는 법을 강조하지만 또 다른 학자들은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법이야말로 성숙한 사회성이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후자 쪽이에요. 자신을 보존하지 못하면 누구도 진심으로 돕지 못하니까요. 두 번째 농담.
자기 보호라는 말을 너무 자주 하면 친구들이 보험 얘기인 줄 압니다. 인간관계의 품격은 결국 조용한 선택에서 드러납니다. 말을 아끼고 감정을 분리하고 스스로를 부풀리지 않는 태도, 이게 진짜 사회적 우아함이에요. 어쩌면 사회성의 완성은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이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혼자 있을 수 있는 용기인지도 모르겠어요. 세 번째 농담. 혼자 카페에 앉아도 괜찮아요. 커피는 원래 혼자 마실 때 향이 제일 또렷하니까요. 이제 우리는 알게 되죠. 사회성은 군중 속 기술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의 평화로 증명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평화는 배려라는 이름의 지능이 만들어낸 조용한 결과물이에요. 밤의 끝에서 우리의 말들이 모두 부드러워졌기를 바랍니다. 짧은 문장, 누린 호흡, 따뜻한 리듬으로 서로를 닫는 법을 배웠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사회성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댄지,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조용히 배려할 수 있다면 그게 성장이지요.